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아무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부자들의 화려한 겉모습만 보려 하지 그들이 세계적인 반열에 오르기까지 개인적으로 겪은 고통과 아픔은 보려 하지 않습니다. 고통 없는 성취는 없다는 옛말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최종훈 님이 쓰신 부자의 탄생과 몰락에서 배우는 투자 전략, 부자의 역사입니다. 이 책은 고대 중세를 넘어 근대 현대까지 역사에 이름을 남긴 15명의 부자들,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인간적 한계와 운명적 결함을 어떻게 극복하였고 어떻게 풀어내었으며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그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명의 부자들 중에서 지상 유토피아를 꿈꿨던 자동차 왕 헨리 포드의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863년 7월 30일, 자동차 하나로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버릴 운명의 사내아이가 미국 미시간주 디어본 타운십의 한 농장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윌리엄 포드는 영국 서머싯에서 미국으로 넘어온 아일랜드계 이민자 출신이었고, 어머니 메리 포드는 벨기에 이민자 출신이었다. 작은 농장을 소유한 농부였던 아버지는 장남인 포드가 자신의 농장을 이어받기를 바랐다. 일손이 필요한 농장에서 건장한 남자는 더없이 중요한 자산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포드는 아버지의 바람과 달리 무엇이든 뚝딱뚝딱 두들기고 분해하고 맞추는 것을 즐기는 아이였다. 포드는 농장을 가꾸고 가축을 돌보는 일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톱니바퀴와 기어, 스프링 장치들로 가득했다. 아버지의 눈에는 포드가 단순히 손재주 좋은 아들로 비춰졌을 뿐, 훗날 자동차를 통해 미국의 전무후무한 거부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사실 그는 자동차를 최초로 발명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자동차의 성능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춘 뛰어난 공학자도 아니었다. 그는 단지 자동차의 가치와 자동차가 장차 사회에 몰고 올 파장에 관심이 많은 사업가였다. 그렇다고 그가 모든 기계에 꽂혔던 건 아니다. 포드는 복잡하고 섬세한 설계로부터 앙증맞은 기계를 만들어내는 일보다 일정한 틀을 가지고 마구 찍어낼 수 있는 기계를 생산하는 일에 본능적으로 관심을 가졌다. 그는 시계와 자동차를 비슷한 시점에 보았지만 시계보다도 자동차에 더 끌렸다. 운명과도 같은 끌림이었다. 포드는 처음엔 제임스 플라워 앤드 브로스에서 일하다가 나중에는 디트로이트 드라이독에서 일했다. 그는 그곳에서 기계에 대한 기본적인 체계와 실무를 모두 터득했다. 1882년, 그는 고향인 디어본으로 돌아와 농장에서 본격적으로 자동차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일을 감행했다. 사실 이때는 거의 실험에 가까운 작업이었다. 그와 동시에 포드는 경영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디트로이트에 소재한 한 단과대학에서 부기를 배우기도 했다. 이후 그는 자동차 회사를 차리기 위한 자본을 모으기 위해 발명가이자 친구였던 토머스 에디슨이 세운 에디슨 조명회사에 입사했다. 에디슨 조명회사는 나에게 회사 전체를 감독하는 직책을 제안했다. 그러나 가스 엔진 제작을 포기하고 업무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일자리와 자동차 중에서 양자택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나는 자동차를 선택했다. 아니, 그보다는 일자리를 포기했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선택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내게는 자동차가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1899년 8월 15일에 직장을 그만두고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었다.
포드의 위대함은 앞뒤를 재지 않는 이러한 결단력에 있을 것이다. 포드는 대량 생산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사람이다. 포드 이전까지는 대량 생산이라는 말에 어울리는 생산 시스템을 고안하고 실제 현장에 활용한 사업가가 없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모든 생산은 수공업이었다. 그래서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제품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것과 다름없었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졌다. 무엇보다 제품 가격이 비쌌다.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공급이 시장의 수요를 따라갈 수 없었다. 게다가 한번 고장나면 수리도 용이하지 않았다. 가내수공업이 제조업의 중심을 이룰 때는 범용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모든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은 다른 제품과 호환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처럼 부품을 사다가 고장난 제품을 DIY로 고칠 수도 없었다. 망가진 제품은 무조건 그 제품을 만든 장인을 통해 고쳐야 했다. 그들이 수리비로 얼마를 부르든 한마디로 엿장수 마음이었다. 그렇게 일정한 제품에 대한 기술을 가진 장인들의 위세와 권한은 막대했다. 장인들은 자신의 기술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고, 유사 동종 계열의 장인들은 이른바 길드를 조직해 합법적 카르텔을 형성했다. 석공은 석공끼리, 가파치는 가파치끼리 조합을 만들고 가격을 설정해 시장을 주도했다. 그런데 이러한 길드 조직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 포드주의였다. 포드는 특정 장인들에게 자동차 제조 과정의 전부를 맡기지 않고 모든 생산 과정을 잘게 쪼개 분업화를 실현했다. 생산 과정을 컨베이어 벨트로 엮고 곳곳에 근로자들을 배치시켜 최종 완제품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조립하게 만든 것이다. 이를 위해 부품의 통일과 생산 기술의 표준화가 필요했다. 부품과 설비, 근로자의 동선과 작업에 대한 매뉴얼이 구축되자 포드의 공장은 생산 과정의 일대 혁명을 가져왔다. 포드가 이룬 혁신을 한 단어로 정의하면 컨베이어 벨트의 승리였다. 컨베이어 벨트는 대량 생산을 가능케 한 근대 제조업의 척추이자 포드주의의 핵심이었다. 이후 컨베이어 벨트는 대부분의 제조업 공정의 표준이 되었다. 한때 포드주의는 산업의 전 영역에서 있을 수 있는 장밋빛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튀어나왔다. 지금은 일반화된 컨베이어 벨트 조립 라인 체제는 자동차 생산처럼 대규모 시장에 표준화된 물건을 생산하는 산업에만 적용할 수 있었다. 노동자들이 매일같이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생산성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노동자들의 집중력이 떨어지니 작업 중 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노동자는 컨베이어 벨트에 달린 부속품처럼 여겨졌다. 심지어 포드 자동차에서 단연간 근무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소위 포드병이라는 신경쇠약증이 돌았다. 특정 산업의 발달은 이처럼 빛과 그림자를 모두 가지고 있다. 모든 인간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앞에서 한 일과 뒤에서 한 일이 다른 경우가 태반이다. 그래서 한 부자를 평가할 때 그의 공로와 과실을 균형 있게 바라봐야 한다. 포드 역시 예외가 아니다. 포드를 찬양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가 반유대주의자였다는 사실을 아는 이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는 이유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유대인들을 혐오했다. 심지어 1933년 독일의 제3제국이 들어서자 아돌프 히틀러의 생일 선물로 5만 달러 수표를 보내기도 했다. 포드는 그 공로로 1938년 자신의 생일에 나치로부터 독수리 대십자 훈장을 받았고, 그는 그 훈장을 매우 영예롭게 여겼다고 한다. 그의 이런 정치적 견해는
여과 없이 사회로 흘러들었다. 1918년 포드는 자신의 고향 신문인 디어본 인디펜던트 신문사를 사들였다. 1년 반 후 포드는 유대인들의 거대한 음모가 미국을 감염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일련의 기사들을 신문에 내보내기 시작했다. 그 특집 기사는 무려 91회나 연재되었다. 포드는 기사들을 국제 유대인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묶어 출판한 뒤 미 전역에 깔린 대리점에 50만 부나 뿌렸다. 400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은 나비 효과처럼 히틀러에게 무한한 영감을 주었다. 한 명의 공인이 가진 그릇된 사고방식이 인류와 사회에 커다란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덕분에 그는 전쟁 이후 나치주의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다. 그가 1947년에 생을 마감하면서 그나마 짧게 비난을 받았던 게 다행이라면 다행일 것이다. 부자들도 인간일 뿐이다. 그들 역시 다면적인 존재다. 한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빛과 어두움 모두를 발견하는 건 흔한 일이다. 포드 역시 자신의 하마르티아를 갖고 세상을 거머쥔 인물 중 하나다. 그는 노조를 인정한다고 말했지만 한동안 악랄하게 노동자들을 탄압했다. 공정한 경쟁과 자유기업 정신을 사랑했지만 그와 동시에 법을 넘나들며 특허와 독점이라는 갖은 방법으로 시장을 장악하려 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자신은 평화를 사랑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지만 뒤에서는 유대인들을 음해하고 황색 유언비어를 실어 나르는 천병 역할을 했다. 포드는 이러한 인생의 과오들을 참여하고자 했는지 기부로 인생을 마감한 선배들의 족적을 따르고자 했는지 1936년에 아들과 함께 포드 재단을 설립했다. 처음엔 25,000달러의 기부금으로 시작했지만 포드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주식 90%를 기부하면서 그 당시 규모가 가장 큰 자선단체가 되었다. 재단은 지역의 병원과 박물관을 세우면서 활동을 시작했고 현재는 115억 7천만 달러의 자선을 갖춰 세계 2위 규모의 자선단체로 남아있다. 재단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장학사업과 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개발 사업의 모범이 될 만한 성과를 내왔다. 이는 포드라는 부자가 자동차 외에 세상에 남긴 또 다른 선물일지도 모른다. 부자의 탄생과 몰락에서 배우는 투자 전략, 부자의 역사였고요. 저는 아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